여러분들 좀 쉬었다가 듣나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사회의 모습과 교종사회의 어떤 성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왔죠. 시카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까 마무리를 못 졌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자 교도소장이 나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뮤지컬에서도 여자 교도소장은 굉장히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권위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늘 어떤 영화들 속에서의 교도소장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떤 모임에 가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소장님 교도소장 같지가 않으세요? 그래요. 칭찬일까? 아니면은 그럼 어떤 모습이어야 교도소장이지?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 이제 우리 프레임으로서 큰 하드웨어적인 것들 이야기를 할게요. 교정 조직과 교정 시설. 사실은 교정이 움직일 때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이념, 어떤 모델, 또 교도하는 어떤 마인드, 그 교정사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 그러는데 사실 지내보니까 현직에서 쭉 지내오면서 보니까 그 조직과 어떤 시설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설만 놓고 보더라도 시설이 인권이고 시설이 처우이며 그 시설 어떤 시설이냐가 삶의 형태이고 또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라고 하는 건 그 사회의 어떤 성격의 전반을 우리가 문화라 그러죠. 문화는 사회과학에서 설명할 때는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라이프 스타일. 전반적인 삶의 형태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은 해봐요. 정말 어떤 시설들이 굉장히 중구금 시설이 있다가 개방교도소의 시설에 가면 그 교정사회 문화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어떤가요? 이렇게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생선 싼 종이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나. 꽃을 싼 그 종이에서는 꽃향기가 배어 있겠죠. 그래서 늘 어디에서 일을 할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장소에 있을까 싶을 때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내가 어디에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향기를 갖게 되는지, 나쁘게는 좋지 않은 냄새를 갖게 되는지 참고하세요.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외국에 여행을 가보거나 여행이라기보다는 저는 업무차 많이 다녀보면 사람 사리는 전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지역이나 산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산나물 뜯거나 땔감을 가져오거나 그런 쪽에 주된 일들이 더 많지 않았겠어요. 평야지대는 아무래도 농사를 많이 짓고 물자의 교역들의 중심지가 되고 어촌이라고 한다면 섬이나 도서의 지방들은 보면 물고기를 잡거나 뭐 이런 부분에 문화들이 형성되는 거죠. 거기를 통한 문화들은 전 세계가 비슷하다고 생각되었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도 써요. 뭔가 산골에 사는 사람들은 순박한 면이 있는데 좀 답답한 것 같고 우리 편견 가지지 말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학문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평야지대 산 사람들은 굉장히 사교적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교류 속에서 사교적일 수가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럴게 장사성이라는 표현들도 쓰고 그런 이야기들 하죠.
그리고 섬이나 도서지방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 보이는데 거칠고 이런 표현을 써요. 아마도 풍랑과 그 파도 속에서 이겨내야 되고 함께 목숨을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 표현도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디에 있느냐, 어떤 장소냐가 어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회의 분위기 그런 걸 많은 부분 결정적이진 않지만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개인이 어느 집에서 살 때 여러분들은 초가집이나 오두막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고 그런 마을에서 지내본 경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을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도 겪었고 어린 시절 초가집이 많던 그런 시골 마을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좀 제가 더 많이 알겠죠. 그런 쪽은. 네. 그런 초가집에서의 삶의 형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근데 한옥이 갖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형태들. 그 다음에 다시 양옥이란 게 생기고 요즘 아파트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들이냐가 개인의 어떤 삶의 형태들도 결정지어진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 어떤 시설이냐가 어쩌면은 교정이 나아갈 바라까지는 결정은 아니지만 그 교정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를 지배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시설이 좋아지면 틀림없이 문화가 바뀌면서 소위 좋은 시설에서는 인권도 보장되고 초우도도 완화된 초우를 하게 되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좋은 시설들을 개선하고 뭔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을 때 보다 더 자부심이 넘치고 자긍심 있는 조직으로 변해가는 것도 경험해 봤고요. 시설은 교정 사이론적 분석에서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의 교정 조직은 어떨까요? 우선 시설과 조직이 무엇인지 국어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설은 뭔가요? 어떤 도구나 기계, 어떤 장치 따위를 어떤 베풀어서 설비한 것 또는 그 설비 이걸 그냥 우리는 시설이라고. 그런 것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시설은 물론 이루어져 있겠죠. 조직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동해 나가는 체계들, 집단과 다른 거죠. 그죠? 집단은 그냥 무리지어 모여 있다는 의미라면은 조직은 어떤 기능, 소위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설사 그게 범죄단체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행정학에서의 조직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행정 어떤 목표라는 걸 설정이 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화를 하는 거죠. 조직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 목표면 목표 어떤 업무를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 이걸 우리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정 조직 그게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소위 교정본부란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조직부터 봐야 돼요. 아직은 왜냐하면은 교정이 A청으로 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정본부 역할을 하니까 법무부 장관의 내부 조직이죠.
여러분들이 세세히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예산을 쓴다 할 때도 기본 단위인 조직의 교정본부에서의 예산보다는 독립된 단위의 어떤 조직들인 교정청과 지방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쪽으로 운영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독립된 아직 예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위원회도 장관이 위원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가석방의 허가권자도 법무부 장관이고 그것을 위한 가석방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돼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교정과 관련된 위원회는 2개 가지고 있는 게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전체 수용자와 직원 먹이고 살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 밑에 차관을 두고 차관 밑에 각 부서장들 있죠. 이제. 범죄예방정책국장, 검찰국장, 법무실장, 외국인 관리국장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차관, 교정본부장이 있고 법무부 교정 있는 내부 조직으로서의 교정본부장에는 스텝이라고 그럴까요? 참모, 또 정책단장을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 그래서 교정정책단장 밑으로는 교정기획과 인사와 예산을 인사와 직원들의 복무 관리를 관리하는 그리고 기획을 맡는 교정기획과 그리고 이제 수용자들의 직업훈련과 작업 등을 총괄하는 직업훈련과 그리고 개별교회라고 해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사회복지과 그리고 이제 살림을 맡아보는 복지과 이렇게 해서 이제 교정정책 단장을 두고 여기는 이제 또 한 파트는 보안정책 단장 그래서 수용자 관리들의 주된 업무들 개호 업무를 하는 보안과 그리고 수용자의 분류와 처우를 맡아서 보는 분류심사과 그리고 수용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들을 관리하는 의료과 이렇게 교정법무부 산하 내부에는 장관 밑에 교정본부장을 두고 2명의 정책 단장과 7개의 과로 편성이 돼요. 그러면 일성기관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큰 틀로는 교정본부장 밑에 4개의 중간감독기구인 4개의 지방교정청, 각 청 및 산하에는 그 지역에 교정시설들이, 교정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일성교정기관의 구성들은 대부분 큰 소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요. 대규모 시설이 아니면 부소장이 없이 소장과 바로 과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장이 거기서도 위원회라고 한다면은 분류처우위원회를 주재하고 급식관리위원회, 그다음에 기후심사위원회. 기후란 말 알죠? 사회적 처우로서의 휴가와 같은 설명이 아직 안 됐던가요? 기후는 우리가 보통 특별기후와 일반기후로 나누고 특별기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들, 특별기후. 직계 좀비 속에 있던 사망이나 다른 자녀의 결혼이나 이런 부분 때 특별기후가 필요할 경우들. 그리고 일반기후는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처우를 통해서 가족관계 유대랄지 출소 후 직업을 찾는 부분들까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반 기후를 보내요. 여기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수용 생활을 지난 다음에 조건이 합당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용자의
광주 위반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 소위 뭐 부정물품을 제작했다, 가지고 있다, 또는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 이랬을 때 행정벌을 주게 되죠. 그래서 징벌위원회. 이런 걸 이제 기관에 가면은 소장이 갖고 있는 어떤 위원회들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의 교도소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게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분류심사과, 복지과, 의료과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정기관의 어떤 큰 흐름들의 틀이고, 이걸 좀 설명해 보면 우리나라 교정행정조직, 교정조직은 중앙기구와 방금 이야기했던 중앙기구와 그다음에 중간감독기구로서의 지방교정청 그리고 일선 교정기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기구는 교정행정을 총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아래에 교정본부장을 둬서 교정 업무를, 교정행정을 총괄하도록. 이게 교정본부장이고, 이제 보좌 기구로서 이야기했던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을 두고 교정정책단장이 관리하는 과는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복지과 이렇게 있다. 그리고 보안정책단장은 보안과와 분리심사과, 의료과를 관장한다. 지방교정청은 이제 우리나라를 4개의 광구로 일본 같은 경우는 8개의 광구로 나눠져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모든 걸 총괄해서 관리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지방에 각 전국에 있는 교정기관을 순회 점검한다. 그럼 법무부 장관은 순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54개 기관을 전부 순회 점검하면서 매년 다녀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감독기구이자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를 분장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소속하에 교정본부장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지방교정청장을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4개 지역에 나누어서 큰 틀로 4개, 일본에 같으면 광구란 말을 써요. 8개 광구 이러는데 우리는 4개의 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한번 설명했었죠.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건 이제 지방교정청 산하에는 행정심판위원회를 둬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징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교정청에 있는 또는 뭐 어떤 부분이 불복해서 그렇게 행정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경징계 같은 건 소장이 해요. 그런데 중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교정청에 올려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하부 조직에는 지방청에도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귀과, 그리고 이제 의료분류과 묶어서 이렇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일선 교정기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수용자들을 데리고 있는 교정시설이죠. 교도소의 어떤 문화, 어떤 하위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부문화가 있는가 하는 교정시설은, 근데 우선 나누는 거죠. 큰 틀로는 교도소와 구치소. 예전에는 뭐 감호소가 있었는데 이제 폐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도소는 형의 집행 등 행형에 관한 업무와 미결 수용에 관해서도 업무를 관장해요. 왜 미결수가 있습니까? 교도소에는
형이 확정되면 다 교도소로 오는데 미결수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게 대전같이 큰 규모의 기관, 그리고 그 충청도 전체에 큰 구치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 어디다 둬야 되나요? 다 서울로 보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교도소 내에도 미결 수용자가 있다. 광주교도소가 있지 호남권에 구치소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에 법원 검찰이 있는 곳들, 이를테면 목포 지방검찰청, 뭐 지방법원, 또는 뭐 순천, 또 광주처럼 지방 뭐 법원, 고등법원, 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 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도소들에 당연히 미결수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다면 반대로 또 대비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구치소에는 형 확정자가 없겠네요?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보내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 어떤 사람이 형이 확정됐는데 교도소에서는 뭘 해야 돼요? 교정교화를 해야 되잖아요. 교정교화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우리는 분류심사도 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특성을 알아가지고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형이 확정되고 나니까 남은 기간이 아주 짧아요. 잔영기가. 그렇죠? 1심, 2심, 어떤 경우는 대법원까지 3심까지 재판이 끝나면 1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자, 1년 형을 받았는데 10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1년 3개월, 2, 3개월이 걸렸다. 3개월이 걸렸다. 이러면 남은 기간이 잔영기가 얼마 안 남는 거예요. 미결수도 형기에 산입하기 때문에 미결 기간도 형기에 산입된다. 그럴 경우에는 교정교화의 의미가 없는 거죠. 번거로움만 많은 거죠. 수용자에게 고통만 주고 실제로 교정교화에 대한 시간은 전혀 없고 이럴 경우들은 아주 형기가 짧은 경우들은 구치소에서도 수용자들을 수용한다. 그리고 구치소 외 수용자들이 또 일정 부분의 비율들이 있을까요? 법으로 규칙으로 정해놓은 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교도소의 크기마다 그 인원을 달리해요. 수용자를 데리고 있는 인원의 비율.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디 조직이나 필수 요인이라는 게 있겠죠. 어떤 시설과 조직을 관리하려면은 그러니까 교도관의 업무를 어떤 부분을 보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안에서 누군가가 밥을 해야 되고, 그죠? 편지가 오거나 물건이 오면 그걸 좀 전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물건을 좀 수선할 일이 있을 때는 그것도 좀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의 각각의 어떤 필수 요원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수용자들의 일정 비율이 구치소에도 있다. 물론 당연히 구치소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계류된 시설이지만은 운영상 그렇다. 그래서 큰 틀로는 교도소와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로 나누고 또 이제 각 교도소들은 또 그 교도소의 성격에 따라서 전담 시설들을 두죠. 지정하는 거예요. 외국인 전담 시설, 뭐 개방교도소, 뭐 이런 부분들, 여자교도소, 그리고 우리가 플러스 1 할 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하나 만들어진 게 민영교도소죠. 민영교도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할까요? 조금만 설명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에 만나죠.